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송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여야 원구성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국민 입장으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에게 보내는 네 글자. 이 속 터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들 네 글자로 멋지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만 이제 첫 번째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 교수님? 네, 아주 매우 심각하게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출범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긍정 지지율이 32%입니다. 부정 지지율은 이제 53%로 거의 2배입니다. 지금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30% 선도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요 개요말 먼저 좀 제가 한국갤럽이 네. 지난 12일, 14일 전국 18세 이상 1,3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수 그리고 노년층에서도 이탈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중도 무당층에서 이탈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주에 70%에서 62% 떨어졌고 PK 지역에서는 45%가 34% 무려 11%포인트 떨어졌고요. 60대 50%에서 39%로 떨어졌고 70대에서도 55에서 51% 떨어졌고 보수 전체로는 62%에서 53%로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팩트입니다. 네. 송 본부장 어떻게 보세요? 떨어지는 게 팩트죠. 팩트고 특히 중도층과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도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30%대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진보층입니다. 이것을 지금 물론 뭐 보수와 이 보수 쪽에서도 많이 실망을 해서 뭐 인사 문제 지금 오늘도 1위가 인사 문제 26%입니다. 인사 문제 또 경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그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지지층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과 6%입니다. 6% 지난주 8%였어요. 6%고 윤석열 잘못한다가 85%가 되는데 이 6% 지지율 6%를 응답한 민주당 지지층의 표집이 이 전체 1,000명 중에서 334명이니까 33%가 표집이 됐는데 네. 이 33%에서 지지율이 불과 6%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에서 물론 뭐 잘못해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것을 선도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걸 외면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6%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도 민심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파에 대한 반대층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나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이 추세고요. 이 추세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 문제가 또 터졌어요. 사적 인연 채용 문제인데요. 강원도의 40년지기 우모 씨 아들도 또 채용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수정이 안 된다면요, 더 떠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20%대로 주저앉게 되면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윤석열 대통령 인식을 하고 국정 운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을. 자, 첫 번째로 좀 이 여론조사 얘기 좀 해봤고요. 국회 여야 원구성 합의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또 불발됐습니다. 쟁점이 지금 뭡니까? 근데 당초에는 사개특위 구성이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에 누가 차지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걸림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6대6 국민의힘 민주당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로 대충 접근이 됐는데 네, 거기까지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죠. 그리고 행안위가 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권이 방송 장악 음모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과방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행안위와 관련해서도 경찰국을 신설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는 지휘 규칙을 새로 만드는 등 경찰 장악 음모에 맞서서 행안위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걸림돌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은 마치 정권 친화적인 방송으로 만들 것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의 경도돼 불공정 방송을 자행했던 공영방송이 제대로 가라.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막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네, 자 양쪽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 송 본부장님 원구성 불발 여야 어디에도 책임 있다고 보세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더 책임이 있죠. 아무래도 뭐 여야 그 같이 이 뭐 공동 책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권당이 정치력을 발휘를 할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양쪽이 하나씩 양보를 했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법사위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양보를 했어요. 하나씩 양보를 하고 마지막에 남은 행안부와 이 방통위 그 방송통신위원회 네. 거기에 관해서 둘 다 가질 것이냐 그냥 하나씩 가질 것이냐 이 마지막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중간에 협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버린 게 지금 박홍근 민주당 대표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협상하는데 그걸 공개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하려면은 하나 나가면은 타결이 안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 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당 원내대표가 방송에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했으니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협상력 같은 것이 그 전에 검수완박 그 협상할 때도 덜컥 합의를 했다가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미리 공지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저는 여당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7월 17일 재헌절 이전까지는 원구성 마치겠다는 게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이야기였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뭐 7월 돼야 17일 된다고. 해봐야 이제 모레인데요. 일요일 날이. 일단은 원칙적으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7월 17일 재헌절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구성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또 돼야 됩니다. 있으니까요. 참고로 우리 국회사에서 재헌절 때 원구성이 안 된 것은 지난번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 설이 네. 인준 문제 가지고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만약 이후로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두 만약에 안 번째 또 된다면, 아주 헌정사에 또 역사를 쓸 5점을 텐데. 남기겠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5점을 남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쟁점이 남은 것이 아니고 네. 감정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면은 재헌절 이전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불공정 또 편파 보도를 했는데요.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히 이제 KBS, MBC, TBS 등 이제 공영방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과거에도 지금 뭐 노조가 움직이는 뭐 노영 방송이다 이렇게 때리기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정권 부여 방송이다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MBC 사장이 이제 공개 사퇴를 요구를 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MBC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가 취재를 거부했다라면서 또 공격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KBS, MBC 두 방송 기자는 나가라고 또 오히려 본인이 취재 거부를 하는 이런 그래요. 이제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KBS, MBC는 이제 아시겠지만 사장 선임 문제가 다 여권에서 장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정권 때마다 친정권 방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당이 누가 되면은 그걸 고치려고 안 해요. 민주당도 정권 잡으면 고치려고 그렇죠. 안 하고 예. 또 국민의힘도 정권 잡으면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사회에서 이제 하잖아요.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렇습니다. 데서 하고 거기 이제 9명 이사들이 이제 선임이 돼서 하는 건데 지금 배 교수께서 얘기한 대로 대통령 몫이 3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여권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KBS 이사회는 어떻게 되죠? KBS는 이제 11명이니까 근데 이제 7대 4로 여권이 우세하니까 그렇죠. 뭐 여권이 찍는 사장이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친정권 방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마법이라는 것도 지금 발의가 되고는 있는데 예. 시민사회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또 왔어요.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 권성동 대표의 발언 배경 뭐라고 보세요? 두 분이 MBS, KBS 출신이니까 MBC와 KBS 네, 출신 잘 상황을 잘 아시네. 네. 일단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정권 부여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니까 원구성 협상에서 이 과방위를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론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 지금 행안위 같은 경우는 행안위는 경찰 문제인데 경찰은 오늘 경찰국 신설한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행안위보다는 가방위를 가져가야지 이 어떤 공영방송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국회에 지원이 절대 필요하죠. 국회 지원목도 국회에서 추천목도 있고 하니까는. 예. 그래서 가방위를 가져가기 위한 여론 조성용이고 또 가방위에는 언론중재법 같은 것도 또 민주당이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뭐 정권 뭐 부역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구성 합의 불발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야에게 보내는 4글자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4글자입니다. 세비 내놔, 작작해라, 아수라장, 퇴사해라, 무엇이 중요, 억지 부려, 허리 휜다, 욕 나오네, 선비 노름. 탈북어민 북송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었다는 대북 매뉴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 본부장님 어떤 내용이죠? 그 매뉴얼에 나오기 전에는 기존 매뉴얼은 이 NLL을 넘어오면 무조건 납포합니다. 우리 군이 납포를 해서 합동 조사를 하죠. 네. 국정원, 군하고 다 같이 해경까지 합동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2019년 6월에 북한 목선이 하나 삼척항에 아무 제지도 안 받고 도착해서 노크 기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합참에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해경 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 다음에 이 합참이 한번 또 넘은 것을 납포를 하니까 그때 박한기 합참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 그 보도까지 나왔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매뉴얼을 바꿨는데 NLL을 넘어오는 그 선박에 대해서는 단순 사유로 NLL을 넘어오면은 납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 네. 단순 사유가 뭐냐면은 어떤 기관 고장 아니면 항로 착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북 용의점이 있는 선박이 넘어왔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면은 그 선박이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간첩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로를 잘못 알았어. 기관이 고장났어. 이러면 다시 돌려보내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 이 제대로 그러니까 어떤 용의점이 있는 대북 용의점이 있는 선박에 대한 단속이 그 어려워졌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자,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걸 지금 이제 공개한 배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 정권 때리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매뉴얼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납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송환을 해라. 단순 NLL 침범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왜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했을까? 역시 이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겠죠.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결국 이제 종전선언까지 가겠다. 김정은 위원장을 또 남한의 초청까지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것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정치적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소관을 해서 다뤘는데 이거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뭐 불법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애초에 NLL을 넘지 못하게 우리 이 해군에서 정리를 하고 안 넘어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걸 전 정권 때리기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전 정권 때리기 이렇게 계속 이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뭐 월북 프레임을 계속 씌운다든가 아니면 그 2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도 않고 바로 북송을 해서 10장의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전 그 해외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단순 사유로 NLL을 넘어오면 무조건 돌려보낸다. 이런 것이 나오니 물론 이것을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전 정권 때리기지만 해상 주도권을 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그 문재인 정권 때 해상 주도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고 남북 관계가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다시 뭐 호전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요. 뭐 전 정권 때리기라고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해상 주도권을 어떻게 포기한 거죠? NLL을 침범하지 못하게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건데 그걸 해상 주도권 아니 포기라고 NLL을 해석하기 좀 그 예를 어려운 들어서 거죠. 대곡 용이쯤에 있는 선박이 넘어왔는데 대곡 용이쯤 선박을 납포를 해서 그전에는 납포를 해서 용이쯤이 있는지 없는지 합동 신문을 했는데 그 신문을 거치지 않고 그쪽 선박에 말만 듣고 항로를 착오했다. 그러면은 바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해상 주도권을 아니 포기하는 대북 영위점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 대북 용이점이 있다는 게 그 현장에서 신문을 해야지 대북 용이점을 찾죠. 아니, 물론 납포를 그렇죠. 해서 신문을 그러니까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 침범이죠. 그러니까 단순 침범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침범하는 거지 그 해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해상에서. 네, 여기까지 두 분 의견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4글자 민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야 원구성 불발 관련해서 청취자 문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애들이냐? 무급 휴업, 민생 우선, 아나무인, 국민 우롱, 남탓 그만, 연봉 삭감, 해만 끼치는 국회의원.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공식 출마를 국회 정문 앞에서 했어요. 땡볕에서. 예.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박지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찬 포부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출마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비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독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도 나눴지만 그 진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원 가입 후에 그 권리 당원 된 후에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네, 당비를 또 내야 네, 돼요. 당비를 6개월 동안 예.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입된 이제 그때 선거 패배하고 나서 선거 무렵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선 무렵에 들어와서 6개월이 안 된 거죠. 박지원 전 위원장은. 그런데 거기 예외 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예외 조항을 인정을 하면 돼요. 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거쳤는데 그랬죠. 그런데 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게 없다. 이것이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이었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했는데 네. 인준 표결을 했을 때 본인이 84.4% 찬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준 표결을 한 것은 결국 나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는 말 아니냐. 이 논리로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이것은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번 이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예,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자, 배 교수님. 네. 박지원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연일 그 이재명 의원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본인의 이제 무리한 출마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번에는 쉬워야 된다. 그래야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과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좀 실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 지금 본인이 주장한 게 위선, 내로남불,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당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한 정치인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인 것 같은데 본인이 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당은 당규 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걸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파발마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이제 네 글자로 받아봤는데 원구성이 또 불발된 상황에서 여야에게 보내는 한마디 네 글자로 자, 정리를 해주세요. 두 분도. 자, 먼저 배종호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부끄러워.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자, 미스터송 해주세요. 3, 2, 1. 옐로우 카드. 어이구 무서워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치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성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